안녕하세요. 이번 수업 시간에는 인지적인 색채 체계 C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색을 인지하는 현상을 기반으로 색을 분류하고 배열하는 색채 체계이고요. 유사한 색채 체계가 또 있을 수도 있지만 이 C랩은 교육이나 산업적인 활용도가 매우 높은 체계입니다. 풀네임으로는 CIE1976 L A B 라고 일컬어지기도 하는데 오늘 수업에서는 이 L, A, B 값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은 포토샵을 쓰시는 분이라면 모두 굉장히 친숙하리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포토샵에서 칼라 피커를 누르시면 이 선택된 색에 대해서 HSB, RGB, 헥스코드, LAB, CMYK 이렇게 여러 가지 색채 체계에 대응되는 값을 한꺼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마도 지금까지는 LAB는 그렇게 눈여겨서 보시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아마 그래픽 작업을 디지털로 하시는 분들은 HSB나 RGB를 혹은 헥스코드를 주로 보셨을 것이고 디지털로 작업을 하셔서 출력을, 그러니까 인쇄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아마 CMYK 데이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모든 색체계를 가장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것이 LAB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 눈으로 보는 색의 일부분만 RGB 혹은 CMYK로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색은 여기 있는 RGB, CMYK, HSB 모든 색은 LAB 색공간 안의 일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LAB는 L은 밝기를 얘기하고 A는 얼마나 붉은가 혹은 그 반대 방향으로 음수가 되면 얼마나 초록색과 가까운가, B의 경우는 얼마나 노란가 혹은 음수인 경우에 얼마나 푸른가를 지칭합니다. 이 풀네임에 있는 CIE는 국제조명위원회의 약자인데요. 불어에서 왔기 때문에 CIE가 이니셜로 처음에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L, A, B 우리가 3차원으로 보자면 A, B는 XY 축이라고 볼 수 있고 L은 세로로 보시면은 이제 Z축에 해당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3차원 공간상에서 어떤 색이 A, B, L, A, B로 좌표값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3차원 공간상에 있는 두 점의 거리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학적으로 말씀을 빌리자면은 유클리디안 거리를 산출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색 공간 안에서 두 점 A라는 색과 B라는 색 1이라는 색과 2라는 색을 두고 보았을 때 이 두 색 간에 얼마나 이 색이 다른가라는 것을 그냥 많이 다르네, 뭐 거의 비슷하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정량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으로 이 델타 E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색차를 이야기하기에 매우 용이한 것이 바로 이 C랩인데요. 왜냐하면 이 색 공간은 이 색 공간 안에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든지 움직이는 그 거리만큼이 우리가 인지적으로도 많이 움직이네, 적게 움직이네와 비례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 취지로 얘기하자면 마치 먼 셀의 색 공간하고도 동일한 취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델타 E 혹은 색차를 이용해서 색 허용치를 얘기할 때도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델타 E가 매우 작다라는 것은 그 색에서부터 거리가 작다라는 것이고 매우 높은 확률로 아마 굉장히 비슷한 색일 겁니다. 그래서 색 허용치라는 것은 이 색과 우리가 타깃으로 하는 이 색과 눈으로 보았을 때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현상을 반영하고자 만든 용어인데요. 최소 식별차라는 인지 심리학에서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 최소 식별 차이를 색 인지에 대응을 시켜서 산업이나 학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오늘 채색을 이 물감으로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탈색이 되거나 자외선에 색이 이제 변화를 해서 그 색이 얼마나 변화했는가라는 현상을 정량적으로 이야기할 때 델타 E를 이용해서 이제 하시고요. 델타 E는 여기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렇게 산출을 하실 수가 있고, 그러니까 L2가 변화한 거고 L1이 이제 원래 값의 라이트의 값이겠지요. 네. 그래서 델타 E가 작으면 작을수록 색이 별로 변하지 않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만들었을 때 이 제품과 이 제품이 같은 공장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똑같은 색이어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술적인 오류에 의해서 조금씩 색이 이제 다를 때 델타 E를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 정도 차이는 JND에 포함시키자, 아니다, 이건 너무 다르다, 불량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적에 JND의 기준을 산업체에서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JND를 델타 E 기준으로 2 정도의 크기를 두고 법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델타 E가 2보다 크면 대체적으로 우리 눈으로 보았을 때 다른 색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델타 E가 2보다 작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비슷해서 같은 색이라고 간주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것인데, 이 색 허용치의 기준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2라는 숫자는 법령적으로 소통을 할 때의 말씀이고, 어떤 산업의 목적이라든지 그 색차를 다루는 어떤 학문의 특징에 따라서 더 깐깐하게도 볼 수 있고 더 톨러런트하게, 그러니까 더 허용을 더 많이 하는 방향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채도가 높을수록 JND는 더 커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채도값이 낮은 흰색이라든지 회색 혹은 검정에 가까울수록 오히려 우리가 작은 색차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인지하는 결과가 빚어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채도가 높을수록, 즉 선명한 색일수록 JND가 커지는 현상이 있는데요. 아래 보시는 이 색도도 크로마티스티 다이어그램이라고 불리는 이 말굽 자석 모양의 색도도의 색 허용치에 대해서 이렇게 타원 모양으로 표시를 해둔 결과를 보시고 계십니다. 바깥에 보더라인으로 갈수록 이제 순도가 높아진다 그러죠. 채도가 높아지는데 정말로 그 타원이 점점 커지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흰색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굉장히 작은 타원이 있는 것을 지금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흰색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작은 색차에도 민감하기 때문에 흰색이라고 출시하는 제품에서는 더더욱 색을 굉장히 정교하게 잘 컨트롤해야 되는 그런 니즈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휴대폰, 가전, 자동차 굉장히 많은 경우에 흰색을 선호한다라는 마케팅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흰색 제품을 낼 때 과연 우리 회사의 흰색 제품이 우리가 의도한 대로 잘 표현되었는가, 혹은 타사 경쟁사 제품의 흰색과 우리 제품의 흰색이 분명히 다르게 보일 텐데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르게 보이는가라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제품이 흰색이 아니고 선명한 빨강이나 선명한 파란색이라고 할 경우는 색 허용치가 크기 때문에 색이 좀 달라져도 이렇게 인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소비자들과 같이 흰색을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시장의 고객들과 대응을 하시는 경우에는 흰색을 잘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1976년에 만들어진 C랩을 실제로 디자이너라든지 이렇게 색채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실무적으로 활용하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바로 스웨덴에서 만들어서 지금 유럽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학문 분야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팬톤에 견줄 수 있는 어떤 색채 체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NCS라는 색채 체계가 있습니다. 내추럴 컬러 시스템의 약자이고, 이 NCS 색채 체계는
왼쪽에 지금 보시는 이 LAB 스페이스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즉 세로축은 밝기, 그리고 가로와 그다음에 그 깊이 방향 을 보시면은 레드, 그린, 옐로우, 블루 이렇게 축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C랩을 모방하여서 그 중간값을 산출하는 방식을 인지적으로 등간격이 되도록 만든 것이 오른쪽에 보시는 NCS의 이 팽이 모양의 구조입니다. 실제로 의류학 분야라든지 여러 색채 과학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색채 그 체계입니다. 자, 여기까지 간략하게 C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세 가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실게요. 첫 번째, C랩 1976 LAB는 C랩으로도 짧게 소통되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축 중에서 A와 B는 색채의 어떤 속성을 구분하는가? 네, 강의 들으셨으면 쉽게 대답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C랩에서 L 값이 0에서 100까지 움직인다고 하였습니다. 만약에 L이 50 정도 되는 A와 B로 구성된 2차원 평면을 두고 맥아담의 색 허용치 타원을 그려본다면 같은 색으로 허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타원으로 표시가 될 텐데요. 어떠한 분포를 예상할 수가 있을까? 즉 그 색 허용치가 같은 색으로 보이는 현상을 기본으로 하는데 색이 선명할수록 더 허용치가 커지고 색이 좀 회색에 가까울수록 즉 채도가 낮아질수록 오히려 변별력이 매우 높아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흰색을 사례로 제가 예시를 든 그 사례를 보시면 흰색에서는 정말 작은 델타 E도 우리가 크게 인지하는구나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 현상을 우리가 LAB 스페이스에서 반을 이렇게 수박 자르듯이 뚝 잘라서 위에서 보신다면 그 색 허용치의 타원이 어떻게 분포할 것인가를 한번 예상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우리 눈이 감광세포를 통해서 자극을 받아들여서 빛자극을 받아들여서 색채 자극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과 C랩의 색 공간을 설계한 그 특징 간에는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된 맥락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해보신다면 이 C랩에 대한 색 공간에 대한 취지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아주 잘 이해하시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